부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심야 책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실 박정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심야 책방 유튜브 촬영으로는 2021년도에는 이제 마지막 촬영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는 미래에 우리가 살 곳은 어디인가, 주거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 무정, 인간 유정, 즉 자연은 굉장히 무자비한 존재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정을 나누면서 서로 공정을 이제 도모하고 더 나은 어떤 복지 정책을 통해서 골고루 모든 생명체가 그 이득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자비한 자연 앞에서 비가 오면 빈자들은 그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무자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연 지옥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더 함께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복지국가의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어디에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비를 피하고 적절하게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주거복지 사업의 어떤 현황을 좀 함께 살펴보고 또 그리고 미래에 인구는 계속 줄겠지만 여전히 도심 한가운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어떤 주거복지 환경이 또 존재하고 또 빈자들이 더 많은 주거복지비를 굉장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같이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송파가 우리가 이제 안산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68만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68만 인구 중에서 주거적인 어떤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절한 어떤 매칭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주거복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계시는 우리 서선정 송파 주거복지센터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은 별도의 어떤 저서가 있는 것은 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어떤 상황이 프랑스의 어떤 그 주거복지 정책을 시작하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주거복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주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또 그에 따라서 비위생적인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대두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처절하게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경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집값의 그 집중적인 앙등으로 집이 있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나왔고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주거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그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인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결국에 주거복지 사업이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 궁극적으로 이 2006년에 쓰여진 책이기는 합니다만 김영태 박사님의 많은 인사이트는 현재의 우리가 지금 흔들리는 주거복지 정책에 굉장한 그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어떤 그 말을 빌려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복지 정책의 발전적인 미래를 이제 기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또 주거정책과 복지정책 이 두 가지가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되고 또 이용과 공공성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하며 임대료 보조제도를 갖다가 좀 더 확대 도입하고 또 임대주택 입주자격자의 어떤 운영이나 조정할 때
여러 가지 인권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하면서 주거복지를 이제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전반적인 우리 주거복지 관련 법령들이 다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주거복지 사업을 다 수행을 하시고 또 이 우리나라 주거복지 현주소에 있는 모든 SH, LH 그 정책을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선원정 센터장님께 주거복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그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오늘 어려운 시간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바쁘신데 일단 주거복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송파주거복지센터장 서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주거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조치를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 안내와 사례 관리, 보증금 및 한시적 월세 지원, 연료비 지원 등 직접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임대주택 물세, 개인, 회생, 파산 등 금융복지 및 정신, 건강, 보건복지,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법률 지원 상담 등 이 정주 기능, 기본적으로 일정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일들을 전부 통틀어서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복지는 그래서 모든 복지의 플랫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복지 형태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이어서 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를 이제 설명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주거복지라는 게 궁극적으로 모든 복지의 다 플랫폼이 다 모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주거복지를 시작한 시발점은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전쟁을 겪었고요. 또 일자리와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서울로 인구 집중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대회를 이유로 그 이후에도 또 자본주의에 의해서 많은 철거민들이 양상되게 되는데요. 주거복지센터는 2007년 그 민간의 주도로, 그러니까 시민사회 단체의 주도로 발화하였고요. 당시 정부의 주거비 지원제도 또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와 그 문제를 좀 적절히 대응하고자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린 현장 밀착형 주거복지 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6년간은 사랑의 공동모금의 민간 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주거복지 필요성을 좀 알리게 되었고요. 그런 활동들이 공공에서 좀 인정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주거복지 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해서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요. 2013년 공모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최초 한 10개 정도 주거복지센터가 이제 시작을 하였고요. 2018년 8월에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2007년에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공동 모금회에서 이제 좀 운영을 하다가 6년간의 고전을 거치면서 그 중에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성이 인정을 받아서 2012년에 이제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사업 지원을 시작을 했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10개 구에서 이제 25개 구가 되는데 또 상당하게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2018년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 서울시 25개 구가 다 주거복지센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임대주택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기준, 현재 어떤 우리가 어려워지면 그래도 비를 피하고 좀 따뜻한 곳에 누울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본인 및
가구원이 전원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하고요.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종류가 좀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별로 공고 때마다 살짝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신청할 때 신청 가능한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은 뭐 연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다음에 그 기존 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안심, 뭐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등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고요. 최대 50년에서 10년까지 의무 임대 기간이 있으나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평균 임대 기간은 한 20년 정도의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주택으로 지원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돈으로 주는 직접 지원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원은 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좀 설명을. 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설명드렸는데 그 임대주택 중에 그 주택 자체가 건설이 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임대주택이어서 입주하는 주택도 있고요. 전세임대나 장기안심이나 청년임차 보증금이나 이런 임대주택들은 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주거복지를 설명할 때 직접 지원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 사회자님께서 주거복지 직접 지원은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직접 지원이라는 것은 보증금 및 임차료, 연료비, 간편집수리, 사례관리비 뭐 이런 항목들로 좀 나누어져 있고요. 주거 문제로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80%, 1인 가구 기준으로 146만 원 정도 이내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신청이 가능하고요. 만성적 가난이 아닌 그러니까 부득이한 체납이나 보증금이 부족한 가구를 서울시 배점 기준 이상을 넘는 사례자에 한해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선정 배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네, 지원이 결정됩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 한 가구당 300만 원, 임차료는 3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한 가구당 140만 원, 연료비 또한 3개월 이상 체납이 돼야 되는데요. 연료비도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간편집수리는 20만 원, 사례관리는 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지원받고 나면 타 주거복지센터에서도 2년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서울시의 직접 지원비 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이 좀 부족할 경우 민간 재원을 연계해서 주거비의 직접적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사비라든가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연계해서 주거와 관련된 다각면의 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5가지 정도를 지원하는 건데요. 에어컨, 단열, 보일러, 창호, 바닥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구당 220에서 한 3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내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 3가지 이상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1인 공공 홈케어를 시작하였는데요. 그거는 1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20%,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9만 원 정도 이내라고 한다면 50만 원 이내에서 서울시에서 단편집수리, 정리수납, 반역, 방범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120% 이상이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금이 50% 발생해서 25만 원이 발생하고요.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직접 지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딱 직접 지원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 바로 보이는데요. 보증금이라고 300만 원 받거나 월세 내라고 돈
받게 해주면 그거를 바로 주거 지원에다가 쓰지 않으시고 뭐 그냥 술을 드신다든지 다 써버린 다음에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이 미래시민연대가 우리 송파 주거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해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토요일마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주거상 어려움 있는 곳에 가셔서 도배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셔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 두 가지 정도 조금 실무적인 어떤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원이 됐을 때 그것을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요. 저희는 직접 지원이 발생했을 때 대상자, 그러니까 사례자에게 직접 드리지 않고요. 네, 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드리고요. 임차료도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합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직접 입금을 통해서 본인을 거치지 않고, 네, 이런 이 주거비라든가 그 다음에 연료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있어서 사실 중간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부분으로 사고 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본인들한테 직접 입금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근데 저희 쪽에 나중에 이제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았던 돈을 네, 주거비로 사용하지 않고 생계비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엉뚱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쓴다던가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사례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본인이 아닌 네, 직접 집주인에게 아니면 해당 기관에게 저희가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이 좀 되는 게 아까 보증금이나 임차료는 집주인한테 직접 쏠 수가 있는데 뭐 연료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은 그러면 네,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보통 혹서기, 혹한기 두 계절에 연료비 체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혹서기에 그러니까 연료비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료의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으로 직접 입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절기에 이제 발생하는 연료비라고 한다고 하면 난방비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거는 가스공사로 직접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